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5월 중순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월요일 스승의 날입니다. 네,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선생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깜짝 파티를 하는 모습은 이제는 좀 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진심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 진심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도 전화 한 통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소식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7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떨까요?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낮 기온은 이렇게 올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어제와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벼운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할 텐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오후에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3.9도, 대전은 13.2도, 대구는 12.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서울은 27도, 광주는 29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구 등 동쪽 지방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AI가 본 저출산 이유입니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초장시간 노동이라는 이 인공지능 챗 GPT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챗 GPT는요, 한국의 저출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부모가 자녀와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가 어렵고 이것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갖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챗 GPT는 또 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국가다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남성은 가장의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정과 자녀를 돌봐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것이 여성이 직업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국은 여전히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맞벌이 부모들이 저렴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거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짚었습니다. 네, 저출산의 원인을 꽤 잘 짚어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저출산의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제시했을까요? 대책도 잘 제시했어요. 네. 유급, 육아휴직 이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다라고 꼽았는데요. 사실 예산만 허용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반가워할 대책이 아닌가 싶은데 챗 GPT는 일과 가족의 어떤 책임에 대한 균형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조정 또 업무량 감소를 허용하는 유연한 근무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를 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이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고요. 또 남녀 모두 급여나 경력 발전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직장에서 동등한 급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이렇게 중시하고 직원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 문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짚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육아 일의 어떤 효과적인 균형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과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요. 만약에 이런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고용주,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제도적으로 시행이 된다보다는 실질적인 시행, 이게 눈총받지 않고 제대로 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좀 그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헌혈 확대 요구입니다. 혈액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 헌혈 시 혜택을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요, 지금 헌혈로 받은 혈액을 대략 10만 원 내외에 이 병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헌혈자가 받는 것은 고작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정도라는 점을 네티즌들이 또 여론이 짚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혈액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라도 헌혈자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혈액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 누리꾼 댓글을 살펴보면 헌혈하는 분들에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주면 혈액 부족 금방 해결된다. 또 적십자도 헌혈받은 피를 어차피 병원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곳 아니냐. 그렇다면 헌혈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 헌혈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이 헌혈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댓글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적십자사는요, 이런 혜택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혈액 수가, 그러니까 혈액 판매 가격을 높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혈액 수가가 높은 것에 비해서 헌혈자가 이 혜택이 적다라는 게 이제 헌혈자들의 의견인데 반대로 적십자사에서는 혈액 수가가 낮아서 헌혈자 혜택을 더 늘릴 수가 없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가를 높여야지 혜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2일 한 헌혈의 집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현재 헌혈을 하게 되면요. 말씀드린 문화상품권이나 영화 관람권 또는 손톱깎이 세트나 햄버거 세트 같은 기념품 중에서 헌혈자가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혈자에게 받은 혈액은 적십자사가 혈액 수가를 받고 병원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혈액 수가가요. 이 49,840원에서 732,690원이었습니다. 제재별 항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0ml 기준 전혈의 경우에는 109,130원, 신선 액상혈장은 63,300원, 동결 해동 적혈구는 732,69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 수가를 고려하면 이 혈액 공급자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적십자사 관계자는 혈액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무작정 확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또 혈액 수가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확보한 어떤 재원은요. 헌혈의 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등으로 기념품비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혈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 혜택 확대를 넘어서서 이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어떤 공급과 그리고 선진적인 혈액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혈액 판매 가격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적십자사 의견입니다. 오랜만에 헌혈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네. 예전에 학생 때는 초코땡땡하고 우유하고 헌혈하고 나면 줬는데 그리고 수업 1시간 빠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이게 헌혈, 이 피라는 건 환자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이 돼야 되겠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초등학생에게 비난 문자 보낸 교사입니다.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 초등학생에게 수차례 이 학생의 어머니를 욕하는 내용의 정서적인 학대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춘천지법은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고등학교 선생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요, 지난해 9월 7일 오후 5시부터
약 오후 8시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딸과 영재교육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12살 동급생 B군에게 B군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B군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너네 엄마한테 좀 전해라. 인간 말종짓 하지 말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도서관 전세 냈냐? 진짜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라고 꼭 전해라.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현재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참 황당한데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A씨는요, 이 B군 피아동의 어머니가 자기 딸을 모욕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서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경에요. A씨는 이 자신의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같이 수업을 받다가 사이가 틀어진 이 12살 B군 발언을 문제 삼아서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걸 전해 들은 B군의 어머니가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학폭위 신고로 맞대응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B군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두고 재수 옴붙었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이 A씨가 전해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B군한테 앞서 말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 법원은 이런 내용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내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건데 그럼요. 그리고 네.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커서 걔네들이 이 사회에 이끌어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서로가 안 좋죠. 그럼요. 예.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준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이 스마트폰 사용하시다 보면요, 이 알림 울리면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실 그럼요. 텐데, 있죠. 그러면 성능이 좀 더 좋아지잖아요. 이런 게 이 자동차에서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자동차 업계에서 떠오르는 이 SDV 차량이라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이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SDV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서 SDV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이제는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네요. SUV는 잘 알겠는데 SDV는 뭔가 이런 어려워요, 분들 영어가. 많으시죠?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 SDV는요,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컬이라는 것의 약자로서요,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처럼 주기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해서 시간이 지나도 항상 새 차처럼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차량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자동차의 주행 성능과 품질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이 SDV가 발전하면 차량에 대한 원격 시동부터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SDV는 이 쉽게 전환하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데 우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통합 플랫폼, 제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하고요. 또 각종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가 좀 구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커넥티드 카의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를 좀 개발해야 되고요. 또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이제 제어하고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기술의 고도화가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일이네요.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SDV 미래가치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전 세계 SDV 시장이 2020년 기준으로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정도 규모에서 2025년에는 520억 달러, 그러니까 3배 정도 뜁니다.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의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SDV 전환이 미래 모빌리티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나도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독일의 국민차로 불리는 V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고요. 네. 2026년까지는 10,000명의 직원을 총원해서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어휴. 합니다. 와, 이게 규모가 엄청나요. 직원도 10,000명이나 충원하고 투자금도 40조 원을 그렇죠. 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STV 시장에 뭔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자, 또 일본의 T사 같은 경우도요. 지난 2018년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를 설립해서 차량용 기반 소프트웨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핸들과 브레이크, 가속 등을 제어하고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두뇌 같은 역할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국가나 차종과 상관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이라면 공통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IT 공룡 기업인 G사, A사를 포함해서요. 다수의 반도체 업체가 SDV 시장에 뛰어들면서 SDV 경쟁이 아주 심화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STV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해외 업체들 불이 붙었는데 국내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SDV 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H사 같은 경우는요, 2025년까지 전 세계 판매되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차세대 차량 플랫폼과 통합 제어기,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본 적용할 계획이고요. 이게 가능해지면 차량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SDV 관련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한 차량이 지난해 기준 1,000만 대에서 2025년 2,0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 밖에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류나 쇼핑, 그리고 레저 숙박 등 다양한 이종 사업과 제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게 불과 작년 일인데 올해부터 실제로 자동차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승합차 C모델을 이은 대형 SUV로 기대를 받고 있는 K사의 E모델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4일 E모델에 적용되는 SDV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이 본격적으로 공개됐는데요.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FOD 서비스가 적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요, 이 SDV 체계에서 지속해서 확장될 다양한 소프트웨어 상품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가치와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로 운행이 가능한 조건부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기존에 못 보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니까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또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네, 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상 제어기가 확장됨에 따라서요, 다양한 기능과 편의사항도 최신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 차량의 별도의 장비를 연결하지 않고도 이 클라우드 서버와 차량 간 무선 통신으로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최신화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기능이 현실이 되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미 적용된 기능을 보완하거나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객에게 향상된 편의를 제공하면서 시간까지 좀 절약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또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등에서 이 원하는 기능을 필요한 기간만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계속해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죠. SDV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운전자들도 많을 텐데 실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델은요, 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의 한 전시관에서 지난 4일부터 첫 선을 좀 보였습니다. 전시관의 방문객들은요, 이 체험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다운받고 차량에 설치하는 과정을 좀 시연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체험이랄까, ADAS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인터랙티브 콘텐츠, 다양한 굿즈들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이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들은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이 사전 예약을 해야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까운 미래 SDV가 적용된 차량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우리 왜 애를 왜 혼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얻은 엄마입니다.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고 천냥빚을 얻었어요? 얻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한마디에 따라서 이 천냥빚을 얻기도 하고 또 갚기도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한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5일인데요. 유료 주차장에 차를 보관해둔 차주 A씨가 이 관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 정체불명의 도구로 차를 긁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직원은 이 차량의 겉면 페인트가 까질 정도는 아니고 하얀 흠집 정도가 생긴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 차주 A씨는요, 그냥 혼내주고 보내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실수를 그냥 이제 눈 감아 준 거였는데요. 그로부터 한두 시간 뒤에 이 관리 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오게 된 겁니다. 이 한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좀 현장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찾아왔다면 수리비 청구 안 하고 애들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려고 그랬겠죠.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이 엄마 B 씨가요, 내 아이를 왜 혼냈냐라면서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차주의 부탁대로 이 관리 직원이 차를 긁은 아이들에게 혼계를 하고 보냈는데요. 그 사실을 들은 한 아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따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러 현장에 왔던 A 씨는 해명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잘못된 것만 가르쳐주는 게 어른 아니냐. 그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잘잘못만 알려준 건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 엄마는요, 이 차에 흠집 낸 건 수리를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 귀한 내 아이를 왜 혼냈냐 소리 지르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이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 준 것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왜 내 아이인데 왜 혼내냐. 멋대로 혼내냐, 네. 왜 훈계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돈으로 수리해 줄 테니까 아이를 혼내지 말라라는 이 훈육이 저는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애가 한 실수라고 그냥 봐주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이게 차주는 괜히 선심 썼다고 좀 씁쓸한 그쵸.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 이상 대화가 좀 되게 어렵다고 느낀 이 A 씨는요, 제가 직원에게 아이에게 좀 훈계를 하라고 한 거니까 대신 사과를 드리겠다면서 아이와 직원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 엄마에게 아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말하고 정비소에 입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A 씨 같은 경우는 큰 흠집은 아니었는데 좀 참 씁쓸하고 너무 세상이 야박하다고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원칙대로 수리비 청구하기로 했는데 이 사고 차량이 사진으로 올라온 다음에 네. 누리꾼들의 반응이 또 이제 네. 어떤 차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 수리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A 씨의 차량이 한 2억 원 넘는 고가의 스포츠카였던 겁니다. 이 당시 아이의 엄마는 이 차종을 알지 못하고 A 씨와 실랑이를 좀 벌였던 것 같아요. 그 거액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좀 마음이 좀 변한 건지 이후 그 엄마인 B 씨의 남편이 차주에게 연락을 하면서 수리비를 좀 깎아달라 선처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수리해주면 될 거 아니야 큰 소리 쳤잖아요. 네. 근데 차종을 봤어. 네. 근데 가격이 수리비가 엄청 나올 것 같으니까 생각이 바뀐 거지. 아이고. 깽깽깽깽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선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A 씨 마음이 전과 같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A 씨도 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남편 B 씨의 남편 같은 경우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요. 뭐 아이가
아내가 이 산후 우울증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보험도 없고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A 씨는요. 배우자가 하라는 대로 진행했을 뿐이고 그렇게 우울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아, 처음에는 이 아이와 어른의 문제여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른과 어른의 문제니까 아하. 봐주긴 어렵다라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네.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나하고의 문제니까 내가 아이의 어른으로서. 실수를 인정하면 네. 되는 건데 이제는 어른과 어른의 문제가 됐다. 아이고 이 말이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처음에는 이 단순 흠집 정도로 예상했던 이 사고도요,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비소에 문의해 보니까요, 그 사고가 난 그 충격받은 부분이 좀 찌그러지고 파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직영 정비소로 이동을 해서 또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A 씨는요, 주변 지인 중에 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이 법적 자문까지 받고 있다는 그 이 상황을 공유했다고 하고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누리꾼들은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얻었다. 그리고 이 수리비가 국산 중형차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렇죠. 이제 정말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를 이 B 씨 부부에게 소개해주면 될 것 같다. 야.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국산 중형차 값만큼 나올 거라니까 금액이 막 어마어마한 네.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도 변호사님들께 물어봐야겠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요즘 식당 가면 버릇 넣는 아이들 많죠. 네. 막 떼쓰고 소리 지르고.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손님이 타일이잖아요. 네. 부모가 그 손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 혼내냐. 네. 엄마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우리 민법에는요, 이 미성년자가 어떤 잘못을 하면 부모가 대신 책임지도록 돼 있거든요. 미국엔 어떻게 돼 있느냐? 부모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부모가 그만큼 교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의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그 책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되면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 근데 이 정도면 그 한도를 넘지 않을까? 근데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한도가 생각보다 꽤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가성비 보험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가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방어 능력이나 신체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보험 같은 것들 사고가 필요한 그런 사고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알아보는 부모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된 손해보험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뭐 배상보험 아니면은 상해보험, 또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에 부가적인 어떤 특약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이 손해보험에 혹시라도 가입할 수 있는 부가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뭐냐면요. 아까 한도 말씀하셨잖아요. 최대 1억 원까지. 그래요? 네, 보장을 받을 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래요? 네, 그 너무 가성비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부모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 배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특약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네. 남의 차 긁고 뭐 남의 집 유리창 깨고 이재용님 많이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아니 그리고 아이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주차 다닥다닥 돼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흠집 낼 수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아까 음식점 말씀하셨는데 툭 쳐서 휴대폰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게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에게 피해를 준 것들은 거의 다 배상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만큼은 배상이 안 된다? 안 된다.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보험 광고 보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우리 집 아이가 집안에 물건을 너무 손괴해가지고 나는 가입해야겠다. 안 됩니다. 친족 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간은. 나의 뭐 핸드폰 같은 거, 휴대폰 물건을 부신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고의적으로 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있죠. 주차장에 있는 차를 실수로 이제 부딪힌 게 아니라 뭐 고의적으로 긁은 거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그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낸 거는 안 되고 이제 아이들이 실수로 한 거는 가능하다.
그럼 이번 사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A 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아이가요 나무 강목으로 만든 눈삽 같은 걸 어깨에 메고 뛰어가다가 놓치면서 차를 긁은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놓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고의로 했다기보다는 좀 실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실수로 벌인 일이니까 보험 처리할 수 있겠네요? 보험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일단 보험이라는 것이 우발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에 가입된 상태여야지만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만 충족한다고 하면 이 사고에서도 보험 처리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2015년에요. 유치원생 남자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 장난친다고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큰 소리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귀에서 좀 나중에 이명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게 법원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손해보험사는 이렇게 항변을 했었어요. 남자아이의 행동이 뭐 장난이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까지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기는 어렵고 이걸 게을리했다는 어떤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설령 그 사고가 부모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법정 감독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피해자 측의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만약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남의 집 가서 TV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집이에요. 애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 만지다가 아무튼 망가졌어. TV를 사줘야 돼요? 그 75인치 정도, 50인치라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해요? 당연히 피해 배상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TV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피해 배상이 다릅니다. 만약에 아이가 매장, 백화점이나 이제 전자제품 매장 가서 새 TV를 망가뜨렸다. 그러면 새 가격. 100만 원 다 물어줘야 되고요. 근데 만약 옆집에 있는 TV를 망가뜨렸다. 옆집에 있는 TV 값은 얼마예요? 새 제품 가격, 중국 가격인데 50만 원.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 이랬어요. 고가의 그 외제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외제차가 지금 뭐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중고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배상해야 돼. 그건 아니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시면 돼요. 이게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상품 중에 이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도 제가 무슨 보험이 있는지 다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약은 기억하기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요. 포털 사이트에 파인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데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나의 보험 계약 현황 파악하실 수 있고요. 아마 밑에 자막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특약이 있을 때 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로 배상을 해주게 되면 사실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배상금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데 돈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아이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실수를 했네요. 선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끝났을 텐데. 그럼요.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제 갈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우리 부부 서류상으로만 이혼해도 될까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해도 될까? 어떤 내용인가요? 한 지붕 아래 기묘한 동거하는 부부의 사연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남편 역할 이재용 님이 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합니다. 자,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산 지난 16년 저는 지긋지긋한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서류상으로 이혼한 걸 아는 건 남편과 저 두 사람뿐이었던 거죠. 당신 이 선 절대 넘어오지 마. 우린 서류상으로 이혼한 사이야. 남남이라고 알겠지? 아니, 당신이야말로 선 넘지 마. 아무튼 저 애들 클 때까지만 이혼한 척하고 사는 거니까 그때까지 안 들키게 연기나 제대로 해. 당신은 연기 잘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아, 내일 모레 우리 엄마 생일인데? 당신 장모님 생신에는 어떻게 할 거야? 장모님도 우리 이혼한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지? 그치? 예. 아니 뭐 참석해야지 뭐 어떡할 뭐 그래,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 엄마 생신에는 가자고. 당신 우리 집 1년에 제사 12번 하는 거 알지? 그거는 그대로 다 진행하는 거야. 어? 당신이 며느리니까. 우리만 하는 거잖아, 이혼한 거. 그래, 제사 그래 12번. 알았어. 그것도 가야지. 아, 근데 이게 이혼을 한 거야, 만 거야? 이혼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그렇게 이혼 사실을 저희끼리만 알면서 한 지붕 아래 기묘한 동거가 이어지던 그때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여자친구를 만든 겁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바람을 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부부 코스프레 하고 사는 거 아니었어? 깜빡 잊은 모양인데 우리 서류상으로 남이야. 이혼했다고. 나는 바람이 아니야. 정정당당하게 난 연애를 하는 거야. 스러운 거 봐. 우리가 아무리 무늬만 부부라고 해도 서로 일가친척 식구들 뭐 결혼식 장례식까지 다 대소사에 다 참석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혼한 거야? 나 자존심 상해서 못 참아. 당신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이혼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랑 365일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냐고요. 이거 제가 아니라 전 남편이 잘못한 거 맞죠? 그렇죠? 야, 이게 참 뭐야 이거. 말 그대로 기묘한 동거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이혼인 듯 이혼 아닌 듯 약간 이혼 같은 약간 애매한 관계를 하고 있는 부부의 사연입니다. 혼인한 지 한 16년 된 이 A 씨의 이야기인데요.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이 났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여 왔었는데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만 참자고 버텼지만 결국 좀 한계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A 씨는 결국 이 배우자와 한 집에 살더라도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한 뒤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참 특이하다. 이렇게 서류상 이혼하고 같이 살아도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참 기묘한 동거기는 한데요. 뭐 부부가 원한다고 하면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서로 동의하에 이렇게 같이 사는 거는 사실 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본인들 그냥 자유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혼 후에 같이 사는 것도 뭐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외로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서류상 남남이고 실제로 동거는 같이 하는 이런 부부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히 만약에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겠죠. 맞아.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함께 사는 부부가 꽤 있다. 네. 놀라운 부분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이혼 상담하러 오시면 네네. 혼자 오시잖아요. 혼자 오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거나 하는데 네. 가끔 가다가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협의원하러 오시나 그게 아니라 손잡고 오세요, 두 사람이. 손잡고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은데 왜 이혼합니까? 그러면 서류상만 이혼하고 싶습니다. 진짜 서류상. 왜 그러면 서류상 이혼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가구 지금 2주택이 됐는데 뭐 세금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조금 채무를 좀 이제 회피하려는 그런 좀 위법적인 목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혼을 하긴 했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각방 생활하면서 따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네. 서류상으로 이혼만 했는데 부부가 아이 때문에 이제 숨기고 같이 살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이혼하고도 부부 생활을 같이 했던 이 부부인데요. 네. 이 아내인 A 씨가 어느 날 남편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아내 A 씨 같은 경우는요, 서류상 부부여도 서류상 이혼했지만 그래도 함께 살면서 친척들 경조사를 참석했는데 네. 이 자녀와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부부로서 생활해온 사이인데 좀 정신적 충격이 크다 이러면서 충격에 대한 이자료와 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근데 남편은요 이미 서류상 이혼한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자신은 정정당당하게 연애했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야, 이게 참 애매한 일입니다. 아내는 불륜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편은 이혼했는데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허 변호사님?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지워놓는 그 순간도 불륜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근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부부가 불륜인지 아닌지 이 상간자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씨 부부 비록 이 서류상 또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대외적으로 이혼 사실 알리지 않고 뭐 겉에서 보면 부부랑 다름없잖아요. 부부 공동체의 실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이 생활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봤을 때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고 만약에 상간자 소송하면 위자료도 또 인정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재산 분할이 근데 문제가 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이혼할 때 만약에 재산 분할까지 이제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약정서까지 다 쓰고 협의를 다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이혼만 하자 이렇게 하고 재산 분할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혼한 지 2년 안에는 재산 분할 그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각자 명의로 나눠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꽤 장기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산이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또 다른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상 이혼을 해도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면 사실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이런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네. 있어요. 이제 부부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왜 이혼했냐면 남편이 맨날 이제 도박을 하고 재산 탕진해까지 이혼했거든요. 네. 이혼했는데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그냥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 살았는데 그동안 아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남편이 다시 그 사실혼 해소 소송하면서 재산 반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관계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이혼하고 한 집에 샀을 경우에는 합의서를 쓰는 거예요. 각서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절대로 이혼은 했으니까 부부가 아닙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다시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어. 이렇게 확인하는 각서를 받아야지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깔끔하게 그냥 따로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사실혼 상태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와 또 인정되지 않는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받는 권리가 많다는 것은 의무도 많다는 얘기인데요.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이런 거 인정이 되고요. 정조 의무까지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방금처럼 이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상간자 소송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가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유족 자격이 또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나 보험금, 연금 같은 것들을 이제 수급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상속이에요. 이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이 친족 혈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한쪽이 사망했는데 같이 열심히 재산 일구었는데 나는 아내 역할 다 했는데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률상 이 어떤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률상 중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서류상으로만 정리해. 요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인생사입니다. 자, 뭐 누구나 인생의 희노애락에 있어서 돈 문제가 얽혀있는 경험들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있죠, 있죠. 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말이야. 네. 근데 돈이 문제더라. 가장 큰 문제죠. 그럼 싸울 때 보면 다 돈이야. 폼생폼사 노래 있잖아.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진 찍을 때 진짜 미소가 안 지어진다,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돈다발 세는 생각하래. 그러면 이렇게 입꼬리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때 그런 생각도 해요. 먼 훗날에는 아니 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그 난리를 떨었어 옛날에는. 아, 지나고 보면. 왜 우리 저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조개가 화폐였다며. 네. 아니 이 조개를 가지고 난리를 떨었어?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모두가 돈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경험을 한 번씩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돈과 관련된 고민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 뭔지 수림 씨가 좀 네. 알려주시죠. 첫 번째 사연의 제목은요. 하다 장모님한테도 돈을 받는 냉정한 사위입니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같이 정확하고 냉철한 남편이랑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랑 친정엄마가 같이 빵을 사러 갔어요. 근데 남편이 장모님이 사신 빵은 총 15,000원이니까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아이, 참. 아니 사위가 빵 좀 사주면 어때서 아우 진짜 치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카페를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쿠폰 10장을 딱 내고는 공짜로 음료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장모님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그럼 이 쿠폰을 안 쓰고 버리냐? 저한테 그랬어요. 아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 당신 잘났다. 당신은 장모님이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도 공짜 음료가 넘어가냐? 하고 크게 싸웠습니다. 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남편 때문에 눈물 나게 서운합니다. 제 남편이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하물며 네. 장서 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분이 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글쎄 우리는 지금 요 사연의 사건만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뭔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한테 이렇게 아무리 냉정할 때였다고 있지. 아니, 빵 15,000원의 빵값을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장모님하고 더치페이 하는 거를 정말 처음 봤고요. 네, 우리가 보통 가족 안에도 예를 들어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럼 형제들끼리 뭐 더치페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부모님 함께 뭘 하기도 하긴 합니다만 장모님께 15,000원 더치페이는 저는 정 본 적이 없어서 그러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근간에 어떤 섭섭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제 분명한 건 이 남편이 제가 좀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본가에서도 그렇게 엄마랑 더치페이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만일 이 엄마 뭐 본인의 그 생모라고 봐야 되겠죠. 본가에서도 더치페이를 한다. 그건 또 그럴 수 있어요. 장모님하고 더치페이를 한다는 얘기는 혹시 아내하고도 더치페이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럼 연애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분식집에서 뭘 먹을 때도 당신은 김밥 먹어 당신은 김밥 계산하고 나 라면 먹어서 라면 계산할게. 아 라면 2젓가락 당신이 먹었으니까 400원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칼같이 계산하는 남자들은 주위에 친구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생각- 그래요. 이 정도로 원칙주의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뭔가 원만한 사회생활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봐도 이 남편이 융통성이 일단 빵점이에요. 이게 융통성이 적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기가 수월치는 않겠다. 그리고 이제 만일 뭐 요새 뭐 MZ 세대들 대부분 뭐 더치페이 하고 심지어 과외하는 학생하고 과외 선생님하고도 더치페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차원이라서 더치페이를 할 때도 있고 그래, 또 맞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맞아요. 건데 모든 순간을 다 그렇게 한다면 특별히 이렇게 장모님하고 이런 특수관계에서 더치페이를 더군다나 빵 15,000원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공사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 장모님하고 이 정도라면 또래 관계에서도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젊은 세대가 MZ세대고 뭐 더치페이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순한 합리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인장모가 가족의 캐테고리,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가나? 진짜. 전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본연의 원래 생활 자체가 이렇게 조금 좋은 말로 명확이지만 융통성이 조금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 남편의 이런 정확하고 꼼꼼하고 이런 분도 또 허세 별로 없거든요. 허세 없고 이런 아주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결혼을 한 것도 있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가 늘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만 좋았던 게 늘 발목을 잡더라고요. 맞아. 연애할 때 남편의 이런 모습이 있는지 알았겠죠, 그죠? 분명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겠죠. 네, 네. 근데 그때는 참 생활력이 강하고 나중에 알뜰살뜰 잘 알뜰하다. 살게. 이렇게 좋은 면만 보일 때는 그렇겠죠. 네. 아니 그리고 또 장모님이 카페 하는데 뭐 음료가 마시고 싶으면 아유 장모님 오늘 음료수 좀 한 잔만 좀 드십시오. 우리 애교 피우면 차라리 나은데 쿠폰 하나 둘 셋 10장이요. 예, 카페라떼 갖고 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얄짤 없을 줄은 몰랐겠죠. 근데 쿠폰이 있다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도 꼬박꼬박 돈 다 내고 내고 먹었던 싶죠. 거야. 네. 근데 이게 참 마음이란 게 그래요. 무엇보다 친정 엄마랑 관련된 일에 남편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내로서는 뭐 눈물이 날 만큼 서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안 바뀌어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뭐 근간에 있었던 어떤 가족 사건 때문에 생겨난 섭섭함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참 치사한 행동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융통성 없고 또 정확성이 오히려 사람 관계를 편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 경험이나 성격이 여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이걸 바꾼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적어도 내 가족과 관련된 관계 면에 있어서는 내 엄마는 이제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관계를 통해서 공과 사를 나눈다고 관계를 통해서 선언하는 사람이 정말 공과 사를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가?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고요. 네. 대신 이제 내가 내 엄마의 섭섭함이 있을 때는 그냥 좀 달래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남편에게 공과 사 이렇게 나누는 거 좋은데 적어도 요런 몇 가지는 지켰으면 좋겠다. 공과 사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가지 이렇게 정해놓고 이것만큼은 당신이 공사 구분 잘하는 거 알겠는데 이것만큼은 나를 위해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항목을 네. 약속 개념으로 하시면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잘 지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렇게 공사가 정확한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금전적으로도 아내가 좀 섭섭한 점이 좀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월급이 많은 경우라면 네.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냥 안 그러셔도 되지만 따로 금전적인 주머니를 좀 찾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로 챙기십시오. 예, 저희 솔루션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사연으로 가죠. 네, 다음 사연은요.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인데도 부족하다는 한 가족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그 수도권 신도시에서 유치원생 둘 키우고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 월급이 좀 센 편이에요. 기본급에 수당, 성과급까지 받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아내가 하는 말이 5월은 경조사가 많아서 돈이 모자라니까 신용대출을 받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제가 준 생활비는 이미 다 쓰고 없대요. 저희가 아파트 대출이자 100만 원이랑 식비 90만 원, 애들 구육비 70만 원 빼고는 크게 돈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카드 내역을 보니까 다 아내가 쓴 거더라고요. 우리비 90만 원, 꾸면비 50만 원, 문화생활 100만 원, 여행 70만 원, 지인 선물 3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한 달에 딱 50만 원 남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무리 제가 월에 1,000만 원씩 벌면 뭐예요. 다 쓰고 50만 원만 남는데. 화가 나서 소리치니까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가소비하는 일과 다 저 때문이래요. 제가 밤 9시까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외롭고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안 드니까 쇼핑으로 푸는 거래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야근을 일부러 했겠어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요, 아내는 씀씀이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쓴다면서 자기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1도 안 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요즘에는 일하는 보람도 없고 허무하네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면 대단하신 건데. 네. 근데 이게 남는 게 없이 다 소비가 돼버린다? 어. 야, 이거 참. 예. 거기다가 뭔가 대출을 받지 않은 얘기까지 그러게 했으니까 남편은 정말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나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좀 허무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집집마다 보면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한 가지라면 돈 쓰는 방법은 1000가지도 넘거든요. 뭐 누가 벌고 누가 쓰고의 문제가 가족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거나 그게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누가 벌면 어떻고 또 누가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상황이 보이는데 하나는 일단 아내의 소비가 커요. 확실히 큽니다. 더군다나 이게 개인 소비가 되게 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상황을 또 남편 책임으로 넘기는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소비 향후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또 미칩니다. 이런 요소들을 좀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월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 많이 벌죠. 그렇게 벌면 뭐 하냐고. 50만 원밖에 안 남는데 홀라당 다 써버리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아내가 950만 원을 혼자 다 썼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쓰긴 썼겠죠. 네네.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의료비 90만 원 꾸민비는 뭐예요? 메이크업, 뭐 네일 케어 뭐 이런 거. 미장원 가고 이런 거. 네일, 뭐 네일 아트, 그렇죠, 네일 뭐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요 공연 보는 거 뭐 이런 콘서트 거.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줄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행비 70만 원, 지인 선물 30만 원 이것도 확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뭐 여행은 매달 이렇게 70만 원씩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행이나 이런 거 이런 데 쓰려고 돈 벌잖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저 주말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어디 가도요 돈이 엄청 들어요. 맞아요. 글쎄. 여행 필요 없잖아. 여행 프로그램 많은데 TV 집에서 TV 보면 되지. 아니 그렇진 않지. 커피 같은 사무실 가서 커피 공짜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거고 한 10kg 정도는 네. 벌어도 되는 거고 솔직히 아낄 수 있으면 되게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노후를 위해서 돈을 좀 절약해 놔야 돼요. 근데 항상 이제 남편 얘기는 아니 도대체 돈 들어갈 데가 없구만 어디 이렇게 쓴 거야 이거고 맞아요. 아내는 돈 쓸 일 천지인데 돈을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고 항상 그래요. 어렵습니다. 자, 솔루션 한번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은 뭔가요? 네.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돈 관리. 이제부터 남편이 해라. 남편이 해라. 그렇지. 이게 씀씀이가 이 정도면 남편이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뜻인 것도 같고. 네네. 우리가 지금 상황에 이게 딱 이달만 그런 건지 그 전에도 계속 그랬는지 이걸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평균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 돈 관리는 아내가 하면 안 돼요. 네. 남편이 하셔야 남편분이. 됩니다. 네네. 원래 돈 관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준으로 하면 제일 좋아요. 제일 먼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돈 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 있죠. 이런 분이 하시는 게 사실 돈을 덜 쓰거나 혹은 보다 잘 조율해가지고 쓰기에는 좀 좋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마 다들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좀 과해요. 소비 지출 수준이 물론 그 문화생활 여행 간 거 남편이 다 같이 했을 수 있어요. 같이 했을 수 있는데 제가 살짝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은 9시까지 계속 야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생활에 그 여행에 그 여러 선물 비용에 남편이 함께 했을 자리가 많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개인이 쓰는 전체 비용들 중에 보니 개인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딱 아내에게 집중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 정도 소비를 이어간다면 이거는 대기업의 할아버지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비가 좀 패턴이 잘 맞지 않고 균형이 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조금 답답했던 게 이 집이 왜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남편만 버는 것 같은데 남편이 버는 것 아내도 함께 사용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외벌이만 한다면 상대방의 충분한 고충을 이해하고 좀 아끼는 노력이라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제스처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볼 때에는 전체 남편 수입의 3분의 2가 아내의 꾸민 비용, 의류 비용, 문화 비용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5월에 경조사 많으니까 신용대출을 내재요. 그렇죠, 경조사 맞아. 때문에 신용대출을 내는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상시적인 소비가 아니라 이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현재에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미래 비용을 땡겨서 쓰는 것과 다름이 그렇죠. 없습니다.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 소비를 중심으로 볼 때는 이 돈 관리는 아내가 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좋은 옷도 사고 싶고 그렇죠. 가끔 뭔가 좀 비싼 거 먹고 싶고 아주 가끔 그러잖아요. 네. 이 아내분은 가끔 아끼고 매일 쓰니까 이래서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 패턴을 바뀐 바뀌어줘야 거죠. 돼. 그렇죠. 그리고 뭐 네. 과소비를 한두 번만 했다면 네. 그 정도 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심각하게 사연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소비가 발생하고 또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적어도 패턴이라는 게 보통 있어서 이 패턴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적절하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번성할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옛날 표현처럼 덮어놓고 쓰다 보면 그 족구를 못 면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소비 차원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을 소비 차원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집안의 가정 경제의 기준 적어도 전 2가지 관리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논의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은 제가 볼 때 소비와 관련해서 남편과 아내가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맨 마지막에 명세서만 본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이 소비하고 특별히 소득하고 지출 사이에 이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가 10을 벌면 그중에 지출을 몇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또 아이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소비 습관을 위해서라도 지금 아내가 가지고 있던 경제권은 남편께서 가져오시는 게 맞아.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오는 자체도 그 과도기에 이게 굉장히 저항이 만만치가 않죠.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돈을 이렇게 쓰던 사람한테 얘만큼만 써! 이래버리면 금단현상 이런 거 있죠. 갑자기 탁 끊어버리면 이게 안 웬 되고. 날벼락이 하실 그치, 거예요. 안 근데 될 그만큼 테고. 쓰던 걸 조금 줄여가야지 갑자기 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당연히 싸울 겁니다. 네. 심지어 이혼 얘기가 막 오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소비 수준이 이 정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욕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개인적 욕망이 크고 이 큰 욕망의 부분을 경제적으로 메워왔던 이 아내의 특성을 볼 때에는 돈을 쓰지 못한다는 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막 울고 막 애원하고 이러면 결국은 아유 알았어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우리가 함께 제가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내와 함께 내가 경제권을 가져온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어떻게 쓰고 저긴 저렇게 준비하고 이건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함께 논의를 할 때 아내의 용돈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아내가 충족하고 만족스러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내의 용돈도 일정 부분 약간 넉넉하게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기는 이럴 때 우리가 재정 상담 같은 거 받는 겁니다. 재정 상담을 받을 때에도 남편 혼자 가지 마세요. 아내가 같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으면서 맞아요.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 소비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이 소비는 이렇게 가져가고 저렇게 가고 또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은 저축대로 보장은 보장대로 그렇죠. 이런 소비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내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논의하면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결정하되 대신 아내 용돈 부분도 함께 살피는 것. 두 번째로는 재정 상담을 통해서 실제 아내도 함께 가서 합리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아내와 정서적 소비를 시작하자. 정서적 소비. 이건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돈 쓰는 줄 알아? 매일 당신의 빈자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이걸 내 소비로 채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사실상 남편에게 돌린 거거든요. 나의 외로움으로 돌렸던 거고. 근데 이게 결국 아내의 정서적 소비, 이 소비가 아내의 정서적 공백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구두쇠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쪼그라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욕구가 이끄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왜 실연당하고 나면 엄청 먹었잖아요. 아, 많이 마셨죠. 많이 먹었죠. 예. 많이 마시고. 네. 이것도 일련의 그 정서적인 측면 쪼그라든 마음을 사실상 다른 외부 방식으로 이제 풀어낸 이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자기 초점 경향성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이런 자기 초점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외로움을 더 많이 타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내적인 문제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소비 수준도 굉장히 높고 외로움을 소비로 채운다고 하는데 맞아.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밑 빠진 독과 같고 그야말로 크레바스처럼 밑을 모를 수 없는 게 이 외로움의 특징이거든요. 이럴 때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 소비는 아내에게 나무라는 소비가 아니라 평가하는 소비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것을 살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걸 일명 정서적 소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인터넷 쇼핑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허하대. 입지도 않는 옷인데도 계속 띵동 택배 왔습니다. 띵동 택배 왔습니다. 하면 다 물건, 본인 물건이야. 그러니까 뭐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 채울 게 없으니까 그런 쇼핑으로 채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이 그랬던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쓴다. 이 말인즉슨 내 씀씀이가 과한 게 아닌데 그게 왜 아니다. 그래? 라는 뜻이거든요. 네. 주변에 뭔가 이렇게 과하게 쓰는 친구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모양이네. 이거 친구들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떤 그룹에 내가 속해 있는가, 내 소속이 어디이고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소속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의 여러 영역을 같이 하게 되는데 소비 그룹이 따로 있어요. 네. 이 소비 그룹은 돈을 소비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 또 지식을 소비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소비하는 그룹이 다들 또 따로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비 그룹들이 때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도 함께 소비하는 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소비를 하더라도 그 네. 소비의 기준은 나의 환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나의 여러 맞아. 계획이 기준이 돼야 맞아요.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소비 모임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추동, 곧 나를 이렇게 들쑤시거나 다른 사람이 좋은 걸 사면 나도 사고 싶거나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좋아 보여서 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 주변에 사람들은 다 이 정도 산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핑계에 가깝죠. 근데 사실이긴 합니다만 내가 이걸 조절을 못한다는 걸 아주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혹시 경쟁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를 뭐 끊어 이런 것보다 이 경쟁적 소비를 하는데 내가 거기 참여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 엄마들이 애가 속을 새기면 친구를 잘못 사겠다 그러는데 그렇죠. 내 자식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이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할 땐 다른 사람과 함께 소비를 하는 경우 이게 더 부추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아내와의 그 대화, 정서적 소비의 과정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 아내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이 야근이 잦으니까 외로워서 돈을 쓴다 이랬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되나 모르겠네. 외로움 때문에 돈을 쓴다라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돈 쓰고 싶어서 돈 쓰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필요해라고 그렇게 읍소를 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꼭 그만의 읍소는 아니겠지만 정서적인 대화는 너무 필요하죠. 사람이 부부로 같이 살면서
한 사람은 벌기만 하면 버는 사람도 외로워요. 아유, 그럼. 남겨져서 돈 쓰는 사람, 물론 돈 쓰는 게 덜 외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실 그 열심히 일하면서 외로워하는 그 남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인 대화가 이 부부에게는 지금 가장 절실한 솔루션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지금 그 방법을 또 모르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일만 하다가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짬나지만 짬내서 주중에 한 번, 주중이라는 건 일과 중에 한 번 정도 꼭 전화 한 번 하시고요. 네. 그리고 퇴근한 다음에 피곤하지만 운동 삼아라도 10분이라도 아내와 함께 산책하셨으면 좋겠고 괜찮네. 그걸 나에게 그렇게 제안해달라고 아내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 10분 걸었어요, 남편이랑. 잘하셨어요. 그럼요.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사러 갈래? 그러지 뭐 하고 나갔다가 그냥 왔어요. 이게 요즘에는 저 아이들 유치원만 가도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교육비를 경쟁하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럼요. 이게 학원은 카드가 돼도 네. 사교육비 대부분이 또 아유, 이제 안 되는- 과외 공부 같은 경우는 네. 다 현찰을 요구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또 돌려가면서 카드를 깡을 하더라니까. 누가 먼저 내고 현찰을 내면 그게 이제 현찰로 되고. 그리고 남편한테 너무 또 사교육 애 여기저기 시킨다는 얘기 못하니까 그 돈을 만들어야 되는 고충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에휴, 예. 자, 오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여름 더위라고 그러죠? 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